캄보디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달콤한 취업 사기나 이민 뒤에 숨은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세계 어디서든 무장범죄 조직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금융 정보를 노립니다. 지난해 페루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사업가가 납치되었고 현지 경찰과의 격렬한 총격전 끝에야 극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당시 납치범들이 수류탄까지 사용하며 저항했던 사실은 이들의 잔혹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캄보디아,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집단 납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피해자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그곳에 숨어있는 숨겨진 영웅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냄새를 기억합니다. 오래된 철의 냄새, 그리고 피가 섞인 흙먼지 냄새. 그 냄새는 20년 전 마지막 임무가 실패한 그날, 제 폐부에 깊이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날의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순 없어요? 그날 나영이 저에게 퍼부었던 절규가 제 귓가에 다시 맴돕니다. 마치 녹슨 철사처럼 제 심장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이 향하는 곳에 놓인 낡은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시계의 초침은 오래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시간이 그날 이후로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캄보디아의 햇볕은 론포우 마을의 흙벽을 뚫고 들어와 온몸을 무겁게 내리누르는 듯 했습니다. 론포우, 그림자가 머무는 곳이라는 뜻의 이 작은 마을은 2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묻어버리기로 작정한 곳이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정체는 그저 땀 흘려 일하는 늙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아버지, 땀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이만 쉬세요. 옆집 꼬마 소녀, 촘이 저에게 차가운 망고 주스를 건네줍니다. 땀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자 짠맛과 함께 미세한 흙먼지가 느껴집니다. 저는 그 흙먼지 냄새가 좋았습니다. 이곳의 흙냄새는 저에게 평범이라는 가장 달콤한 착각을 선물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낡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왼쪽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에는 제가 아내와 나영에게 선물했던 해피 패멀리라는 서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죽던 그날, 제가 일부러 멈춰버린 시계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그 시계를 단 한 번도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그저 땀 흘려 일하는 무능한 노인이야. 더 이상 그림자 같은 건 없어. 그렇게 되뇌었지만 제 심장 깊은 곳에는 늘 그림자가 웅크리고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름한 흙집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립니다. 한국에서 온 위성 전화 수신음이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투박해 보이는 흙벽 안쪽에 이중 암호화된 위성 통신 장비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나는 캄보디아 시골 노인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는 딸 나영에게서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푸놈펜에서 한국 IT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어요. 아,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인턴 지원한다고요. 선진 금융 데이터 보안 기술 관련 세션이 있어서 왔어요. 빨리 자리 잡고 아버지 모시고 한국 들어갈게요. 나영의 목소리는 활기찼지만 마지막 문장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감추려는 듯 억지로 밝게 들렸습니다. 나영아, 혹시 주변에 국경을 넘는 승합차 같은 거 안 보이니? 최근에 그쪽이 좀 불안하다는 보고가 있어. 제가 습관적으로 경계를 묻자 나영의 목소리가 짜증으로 굳어집니다. 아, 아버지. 또 시작이시네요. 제가 지금 무슨 첩보 영화 찍는 줄 아세요? 저는 성인이에요. 제발 걱정 좀 그만하시고 아버지 몸이나 잘 챙기세요. 끊을게요. 아버지 몸이나 잘 챙기세요. 나영은 저에게 경멸 섞인 무능의 딱지를 붙여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그저 걱정만 하는 늙은 아버지일 뿐,
20년 전까지 국가를 위해 피 흘렸던 그림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씁쓸함과 회한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것이 제 딸과의 마지막 평범한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숨겨둔 통신 장비에서 국정원 비공식 라인의 긴급 경보음이 울려 퍼집니다. 제 심장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캄보디아 현지 언론의 속보 채널로 접속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푸놈펜 인근 국경지대에서 한국인 13명이 집단으로 무장괴한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IT 및 금융산업 관계자로 보이며 현재 무장 조직의 인신매매나 기술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지 경찰은 테러 조직과의 연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납치된 사람들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화면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나영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자이크 너머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제가 평생 지켜야 했던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영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머리가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아내를 잃던 그날의 절망과 공포가 다시 제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딸에게 평범함을 주려 했지만 결국 제 과거의 그림자가 딸을 덮친 것입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흙벽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먼지가 쌓인 특수 제작된 대북 공작용 위성, 전화기와 국정원 특수 요원 시절의 낡은 명찰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코드네임 그림자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간 피했던 지독한 운명의 냄새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저는 명찰을 움켜쥐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을 거야. 단 한 번만 내 방식으로 끝내겠어. 내면 독백. 딸이 납치되었을 때 국가와 외교부는 규정과 절차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20년 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페루 사건처럼 무장 조직은 절차를 밟지 않고 수류탄부터 던지는 법이라는 것을. 저는 낡은 회중시계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엄지손가락으로 멈춰있던 태엽 감는 꼭지를 힘껏 돌렸습니다. 째깍째깍. 20년 만에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저의 시간이 딸을 구하기 위한 카운트다운과 함께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위성 전화에 전원을 올리고 복잡하게 암호화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수신자는 단 한 명. 한국 국정원 해외정보국장 최 국장. 20년 전 저를 버렸던 상부의 핵심 인물이자 제가 유일하게 비공식 채널을 연결해 둘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코드 그림자. 론포우. 대상 나영. 납치 조직 IT 금융 데이터 노림. 요청 한국의 광역 감청 및 빅데이터 역량. 비공식으로 즉시 개방할 것. 내가 20년 전 은폐된 호랑이 계획의 모든 원본 파일. 비상통로 개방하라. 오버. 이 메시지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 뻔했던 기밀 파일을 볼모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제 사적인 복수에 이용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 분명했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어. 내 딸 목숨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어. 나라가 나를 버렸다면 나도 나라의 힘을 내 딸을 위해 쓰겠어. 저는 위성전화가 튕겨져 나가는 신호음을 들으며 방구석에 숨겨둔 낡은 군장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녹슬지 않은 특수 장비와 위조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냄새부터 다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손으로 느꼈습니다. 창밖의 촘이 저에게 손을 흔듭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미 저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섬뜩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잠깐, 아비의 숙명을 하러 간다. 저는 촘에게 낡은 회중시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시계가 다시 멈추면 안 돼. 약속이다. 그리고 흙집을 나섰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캄보디아의 붉은 노을 아래 전직 블랙 요원 그림자가 20년 만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등 뒤로
방금 걸려온 위성 전화의 수신 확인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작전 개시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롬포우 마을을 벗어나자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습니다. 시골의 흙냄새 대신 매연과 땀이 뒤섞인 끈적한 냄새가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숨어 지냈던 평화로운 착각의 막이 찢어진 것입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푸놈펜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흙먼지 대신 그림자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몸은 60대의 노인이었지만 20년 전의 훈련이 제 몸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 대수, 운전자의 시선, 좌우의 건물 배치까지 순식간에 스캔했습니다. 경계, 그것이 저의 언어였습니다. 위성전화는 트럭의 낡은 계기판 아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둠을 뚫고 100km를 달려왔을 때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최 국장으로부터 수신 확인. 응답 코드 호랑이 -R. 최 국장은 20년 전 저를 버렸던 바로 그 정치적 판단의 핵심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순순히 호랑이 계획원본 파일이라는 미끼를 물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기밀 앞에서는 개인의 복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트럭을 멈추고 낡은 명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야. 국가가 아니라 아비의 사명을 위해. 내면 독백. 저는 위성전화에 연결된 암호화된 단말기를 통해 최 국장이 보낸 한국의 광역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국정원의 거대한 정보의 바다가 제 손안에 펼쳐졌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의 압도적인 IT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납치된 한국인 13명은 단순한 인신매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첨단 IT 및 금융 보안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제 딸 나영은 해당 분야의 차세대 기술 동향과 취약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를 노린 게 아니라 내 딸이 가진 지식을 노린 거야. 내가 딸에게 주지 못한 평범함이 결국 딸을 이 위험 속으로 끌어들였구나. 그때 단말기의 나영의 휴대폰에서 송신된 과거의 문자 메시지가 복원되어 나타났습니다. 제가 롬포우로 떠나기 직전에 보냈던 메시지였습니다. 나영 아빠, 이제 제발 좀 제대로 살아요. 아빠가 무슨 대단한 스파이인 줄 알았는데 결국 도망자잖아요. 차라리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저한테 집만 주지 마세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한이 목구멍을 틀어막는 듯 했습니다. 딸은 제가 무능하다고, 도망자라고, 심지어 짐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칼날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나영아, 짐은 너를 위험하게 만든 내 과거야. 하지만 그 짐을 짊어지고 너를 구하는 것도 이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어. 저는 메시지 위에 손을 올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지만 그 바닥에서 구출만이 아비의 유일한 속죄이자 정의라는 결심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제 감정을 추스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직에 숨겨진 역학관계 기술, 경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 데이터는 납치 조직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기반으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납치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기반을 둔 중국계 범죄 조직이었으며 그들의 주 수입원은 납치가 아니라 납치된 한국인들을 통해 확보한 금융 데이터와 기술을 제3국에 판매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탈취가 목적이었어. 돈이 아니라 한국의 IT 기술력이 이 사태의 핵심인 거야. 내면 독백. 이 조직의 자금 세탁 경로는 매우 복잡하여 현지 브로커의 도움이 없이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단말기에는 조직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현지 브로커의 프로필이 떴습니다. 강 사장, 푸놈펜 교민 사회의 유지, 위장 직업 폐기물 처리 컨설팅. 저는 강 사장의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 평생의 경험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돈에만 매달리는 저와는 또 다른 종류의 회한에 찬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에서 지원받은 무인 드론 정찰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이 드론은 일반 GPS망 대신 한국의 고유 위성 통신망을 이용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감시를 피하며 정교한 정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드론이 포착한 강 사장의 사무실 주변 영상. 강 사장은 최근 총성이 울리는 영상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페루 사건 모티브에서 가져온 강 사장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저자는 돈은 원하지만 피는 보려 하지 않아. 공포를 자극해야 해. 저는 강 사장의 약점을 찌를 미끼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조작한 것처럼 보이는 강 사장. 불법 자금 계좌 동결 경고 메시지를 그의 암호화된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나는 강 사장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동결된 자금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라는 능력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메시지가 발송되자마자 강 사장의 심박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위성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숨막히는 공포를 제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공포가 커질수록 저의 작전 성공률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트럭의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푸놈펜 외곽의 허름한 폐기물 처리 창고. 강 사장이 긴급하게 호출할 수밖에 없는 장소였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나영아, 아버지가 간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 나라가 너에게 준 첨단 기술의 힘을 이용해서 너를 구하러 간다. 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회한이나 절망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목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 사장, 너는 곧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먹잇감을 찾아온 그림자일 것이다. 트럭이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 트럭이 지나온 아스팔트. 바닥에 강 사장의 통화 기록이 찍힌 무인 드론의 작은 잔해가 떨어져 내렸습니다. 여보세요. 내 계좌가 왜 묶인 거야? 대체 누가 이 캄보디아 땅에서 나를 건드린 거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당장. 푸놈펜 외곽의 폐기물 처리 창고는 썩은 과일과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가 바로 부패한 돈의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야말로 강 사장, 그 뱀이 숨어 사는 아지트의 본질이었습니다. 나는 창고 뒤편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주변에는 고물 트럭과 폐기된 전자제품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폐기된 한국산 CCTV의 통신 단자를 찾아내 내 위성 전화와 연결했습니다. 버려진 인프라를 역이용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잠시 후 번쩍이는 고급 세단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 사장은 흰색 와이셔츠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연신 전화를 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돈이 묶이다니. 한국 정부가 나를 노린다는 건가? 대체 누가 내 정보를 푼 거야? 이제 내가 너를 움직일 때다. 나는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강 사장 앞에 섰습니다. 강 사장은 나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잠시 안심하는 듯 했지만 곧 내 눈빛을 보고 몸을 움츠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돈 문제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오? 나는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IT 기술의 그림자라고 부르십시오. 납치 조직이 노린 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이 판 한국의 금융정보 보안 취약점이었고 이제 한국 정부가 당신에게 칼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강 사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습니다. 나는 그의 숨겨진 약점, 총성이 울리면 무조건 도주한다는 정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의 조직 상부는 당신을 필요할 때 총알바지로 쓸 겁니다. 페루에서처럼 총격전이 벌어지면 당신은 도망칠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나는 페루 사건의 현장 사진을 그의 스마트폰으로 순간 전송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결박당한 인질과 총격전의 흔적. 강 사장은 역겨움과 공포에 질려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좋아. 공포가 탐욕을 이기기 시작했어. 나는 그에게 블랙아웃 작전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하나, 납치 조직이 사용하는 불법 금융 데이터 서버의 위치 파악입니다. 당신이 서버 위치만 알려주면 나는 당신의 계좌를 풀어주고
당신이 안전하게 캄보디아를 떠날 수 있도록 특수 비행 경로를 제공할 겁니다. 당신의 목숨과 돈, 둘 다 살리는 길입니다. 강 사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생존 본능과 탐욕이 이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버의 위치가 시엠립 외곽의 폐쇄된 호텔 건물이며 조직이 고성능 한국산 광통신망을 불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정보를 확보한 나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트럭 안에서 나는 한국의 IT 인프라와 역량을 활용한 그림자의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 포커싱. 강 사장이 알려준 광통신망 정보를 기반으로 국정원 백업팀에 원격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엠립 외곽 지역의 모든 통신 데이터 패킷을 암호화된 터널링으로 한국 서버에 전송하라. 양자 암호 해독 기술을 동원해 조직의 통신 패턴을 48시간 내에 분석해야 한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뒤에는 세계 최강의 기술력이 숨어 있어. 내 지령이 떨어지자마자 한국에서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수많은 통신 데이터 속에서 조직의 움직임을 분리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바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지 경찰과의 비공식 연계. 나는 강 사장에게서 조직과 유착관계에 있는 부패한 현지 공무원 명단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피해 정의감을 가진 소수 정예 현지 경찰팀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인질 구출 작전을 공동으로 수행할 것이다. 당신들의 지역 지리 지식과 우리의 한국산 무인 정찰 드론이 결합되면 완벽한 작전이 가능하다. 작전이 착착 진행되는 와중에도 나영에 대한 불안감은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강 사장을 협박하여 나영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딸은 납치범들에게 저항하려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벙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고 그들의 기술적 신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노를 통제해야 해. 감정은 작전의 독이다. 나는 폐기물 창고의 더미 위에 앉아 낡은 회중시계를 펼쳤습니다. 멈춰있던 시계는 째깍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20년 전의 상처로 골마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작전은 딸의 목숨뿐 아니라 나의 멈춰있던 삶 전체를 구원하는 마지막 임무라고. 며칠 후 국정원 백업팀으로부터 중요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완료. 조직은 확보한 한국인 금융 정보를 48시간 내에 제3국 군벌에게 판매할 계획. 서버는 시엠립 벙커의 위치. 작전 시간 48시간. 48시간.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작전의 성공 여부는 이제 강 사장의 신속한 움직임과 내 결단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강 사장에게 위조된 비행기 표와 일부 계좌 해제 증거를 던져주며 마지막 지령을 내렸습니다. 시엠립으로 가. 그리고 벙커 주변의 조직 통신망 연결 지점을 파악해. 성공하면 약속대로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 강 사장은 돈과 생존 앞에서 주저없이 시엠립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폐기물 창고의 지독한 냄새를 뒤로하고 트럭을 몰았습니다. 트럭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20년 전의 차가운 그림자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야. 놈들이 페루에서처럼 수류탄을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놈들의 심장부를 마비시켜야 해. 시엠립으로 가는 길은 길고 뜨거웠습니다. 트럭의 낡은 엔진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내 신경은 오직 강 사장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조직의 심장부로 향하는 뱀이었고 나는 그 뱀을 쫓는 그림자였습니다. 위성전화 단말기를 통해 강 사장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시엠립에 도착하자마자 조직의 벙커 주변을 탐색하는 대신 한적한 사원 근처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외신. 예견된 변수였습니다. 강 사장의 통화 기록이 해독되어 단말기에 떴습니다. 그는 조직의 2인자인 타이와 접선하여 나에 대한 정보를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협하는 한국인 노인이 나타났소. 그는 내 계좌를 묶을 수 있는 힘이 있고 당신들 서버 위치를 알고 있어. 내가 그 노인을 잡을 테니 내 계좌를 풀어주고 나를 조직의 핵심 브로커로 승격시켜 주시오. 탐욕이 결국 생존을 압도한 것입니다. 멍청한 놈.
내가 풀어준다는 조건보다 조직의 영구적인 보장을 선택하다니. 하지만 이 배신은 오히려 나에게 기회였습니다. 강 사장이 나를 직접 잡으려 한다는 것은 그가 나를 함정으로 유인할 것이고 그 함정이야말로 내가 조직의 방어선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타이를 통해 강 사장에게 역정보를 흘렸습니다. 강 사장에게 전하라. 나는 시엠립 외곽에 버려진 한국 IT 기업 창고에 은신하고 있다. 내게는 호랑이 계획의 파일 외에 한국 정부의 비공식 인출 코드가 있다. 그것을 가져가면 그의 모든 계좌가 풀릴 것이다. 내가 곧 미끼였습니다. 트럭을 버리고 나는 한국 IT 기업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래전에 폐쇄된 건물이었지만 이곳은 20년 전 내가 비상 연락망으로 심어둔 한국의 중계기지였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나는 낡은 배전반을 열고 국정원 백업팀과 연결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강 사장이 나를 잡기 위해 조직원들을 데리고 올 때 그들이 방심하는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무인 정찰 드론을 조종하여 주변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건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에는 현지 경찰의 순찰 구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현지 협력 경찰팀의 리더인 피탁 경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탁 경감. 오늘 밤 당신의 순찰팀이 창고 주변 도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조직이 당신들의 존재를 우연히 알아차리게 하십시오. 그들은 페루 사건처럼 경찰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할 것입니다. 그 공포가 바로 나의 진입로가 될 것입니다. 피탁은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강 사장과 달리 사명감과 정의가 느껴졌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의 부패한 경찰 조직의 환멸을 느낀 그는 한국의 첨단 정찰 기술과 나의 정보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비공식 작전에 기꺼이 동참하는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창고 내부에서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창고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때 강 사장과 타이의 조직원들이 탄 차량 여러 대가 창고 입구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흙바닥을 밟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나를 잡았다는 생각에 이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저 노인을 묶어라. 인출 코드를 찾아내. 그리고 당장 벙커로 끌고 가. 조직원의 거친 목소리. 조직원들이 창고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현지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탁 경감의 순찰팀이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 것입니다. 창고 문을 부수려던 조직원들이 즉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페루에서 경찰과의 총격전이 그들의 조직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혔는지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경찰이 왜 여기 있는 거야? 빨리 숨어. 노인이고 나발이고 일단 숨어. 타이의 당황한 목소리. 조직원들은 당황하며 창고 주변의 폐기물 더미와 트럭 밑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강 사장은 이미 차량에 다시 올라타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작전이 성공했습니다. 현지 경찰의 우연한 등장이 조직의 방어선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것입니다. 나는 이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창고의 천장에 매달린 낡은 환풍구를 통해 나는 조직원들의 머리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그림자에서 사냥꾼이 된 것입니다. 어둠 속 나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숨은 조직원들의 머리 위를 지나 나는 강 사장의 도주 차량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가 도주하기 전에 조직 서버 위치에 대한 결정적인 확인 정보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강 사장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창을 깨고 그의 목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손목시계 줄을 감았습니다. 그가 컥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버 위치. 즉시 확인해. 이미 알려줬잖소. 시엠립 폐쇄 호텔. 강 사장은 공포에 질려 눈을 부릅떴습니다. 위도 경도. 그리고 비상통신 암호. 지금 말해. 나는 힘을 주어 그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강 사장은 질식 직전에 단말기에 입력된 좌표와 암호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즉시 내 위성 전화에 입력한 후 강 사장을 차에서 끌어내 폐기물 더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돈을 쫓다가 결국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총성이 울리면 절대 도망치지 말라는 경고를 속삭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국정원 백업팀에 최종 지령을 보냈습니다. 작전명 파괴자. CM립 벙커 서버에 즉시 파괴 코드를 전송하라. 확보한 양자 암호를 이용해 48시간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48시간 후 서버는 폭파된다. 한국에서부터 전송된 첨단 해킹 프로그램이 CM립 벙커의 광통신망을 타고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술력으로 구축된 데이터 포커싱이 이제 파괴를 위한 발판이 된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단말기의 서버 접속 성공. 카운트다운 시작 메시지가 떴을 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48시간 내에 딸과 인질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위기가 닥쳤습니다. 서버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조직원들이 격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통신망에서 경고음이 터져나왔고 곧이어 끔찍한 보복 명령이 하달되는 것이 감청되었습니다. 한국인 인질들을 당장 국경 외곽의 임시 벙커로 이동시켜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 파괴 코드를 무력화시켜라.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려. 나의 계획이 그들에게 즉각적인 보복의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내 딸이 나 때문에 더 큰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내가 틀렸어. 내가 너무 늦었어. 그때 단말기에 나영의 휴대폰에서 온 암호화된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녀가 극한의 공포 속에서 몰래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나영 아빠, 나영이야. 살려줘. 그들이 IT 기술을 이용해 우리를 고문하고 있어. 여기는 물이 새는 콘크리트 냄새가 나. 아빠가 준 회중시계처럼. 아빠를 기다릴게. 회중시계. 촘에게 맡겼던 그 시계. 나영은 내가 시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단어를 암호로 사용하여 나에게 자신의 위치와 절규를 보낸 것입니다. 물이 새는 콘크리트 냄새. 그것은 국경지대 벙커의 정확한 묘사였습니다. 딸의 절규. 그 절망의 단어가 내 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죽던 날처럼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PTSD가 내 몸을 강타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나는 트럭에 실어두었던 고성능 저격 소총을 꺼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계획 따윈 없어. 무자비하게 끝낸다. 딸의 목소리는 나에게 감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체 없이 CM립 국경지대 벙커를 향해 트럭을 몰았습니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했고 그 길은 구출의 길이자 복수의 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피탁경감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탁경감. 조직이 인질들을 국경 외곽의 벙커로 옮깁니다. 당신 팀은 벙커로 진입하는 모든 후방 도로를 봉쇄하십시오. 내가 정면 승부로 조직의 주의를 끌겠습니다. 피탁경감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확고한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막아드리겠습니다. 지옥. 맞습니다. 나는 지금 나영을 구하기 위해 20년 전 내가 버렸던 총성이 울리는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회중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소총의 탄창을 점검했습니다. CM립 국경지대 벙커 주변의 밤 공기는 습기와 흙냄새가 뒤섞여 숨막히게 했습니다. 나영이 말했던 물이 새는 콘크리트 냄새가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트럭을 버리고 벙커 주변의 정글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회중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숲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국에서 지원된 무인 정찰 드론이 벙커 주변의 경계 상태를 실시간으로 내 단말기에 전송했습니다. 조직은 벙커 입구에 삼엄한 경계선을 구축해 두었고 곳곳에 숨겨진 감시탑에는 중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단순한 인신매매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군벌과 연계된 훈련된 특수 집단이었습니다. 나는 벙커 뒤편 조직원들이 경계를 소홀히 할 만한 폐쇄된 환기구를 통해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 이동할 때마다 돌멩이와 나뭇가지가 나를 긁어 상처를 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환기구 근처에 도달했을 때 벙커 내부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인질들을 고문하며 데이터 서버 파괴 코드의 무력화를 강요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털어놔. 내 아버지, 그 노인이 우리 서버를 공격했어. 내가 말하면 살려줄 수도 있어. 그리고 나영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몰라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돼. 나영아, 제발. 딸의 울부짖음은 내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20년 전 아내가 총탄에 쓰러지던 그 순간의 피냄새와 절망이 다시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벙커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이 막히는 듯한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쥔 소총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PTSD가 발동한 것입니다. 나는 작전 수행 능력을 완전히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지? 나는 그림자야. 혼잣말. 겨우 정신을 수습하려 할 때 단말기에 강 사장으로부터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타이에게 보고했다. 너는 지금 벙커 환기구 근처에 있다. 나는 내가 약속한 돈과 비행 경로를 받았으니 내 딸은 잊어라. 나는 살아야겠다. 잘 가라, 그림자. 배신. 나는 예상했지만 이토록 철저할 줄은 몰랐습니다. 강 사장은 자신이 살기 위해 나를 조직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곧바로 조직의 통신망이 요동쳤습니다. 타이의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환기구 쪽을 확인해. 노인이 거기 숨어 있어. 잡아서 페루 경찰이 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고문해. 벙커 외곽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환기구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벙커 벽과 중무장한 조직원들.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돌파하여 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도주하여 다음 기회를 노릴 것인가. 도주하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총구에서 나오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노인. 내가 바로 그림자라는 놈이냐. 그때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내가 버렸던 국가 기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국정원 채널에 짧은 암호를 입력했습니다. 타이에게 전하라. 나는 20년 전 호랑이 계획의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다. 파일을 조직의 우두머리에게 넘길 테니 나영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 인지를 즉시 석방하라. 이것이 나의 최종 제안이다. 나는 목숨을 걸고 국가 기밀을 미끼로 던진 것입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 나는 조국마저 배신하는 위험을 감수하려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멈칫했습니다. 호랑이 계획. 그들은 그 기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무전을 통해 상부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잡으려는 사냥꾼에서 큰 먹잇감을 처리하려는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조직이 기밀 파일의 거래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짧은 순간뿐이었습니다. 나는 소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성공이냐, 모든 것의 파멸이냐. 이제 최후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조직원들은 나를 포위한 채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총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호랑이 계획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들의 눈빛에는 탐욕이 일렁였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거대한 보물을 가진 금고였던 것입니다. 잠시 후 타이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거래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내 딸 나영만 석방한다. 그리고 너는 즉시 호랑이 계획 원본 파일을 넘겨라. 거부하면 모두 죽는다. 내 딸만? 아니, 모두를 구해야 해. 이것이 아비의 마지막 정의야. 나는 단말기를 들어보였습니다. 거래는 없다. 나영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 인지를 석방하거나 아니면 호랑이 계획도 없다. 그리고 내 놈들의 서버는 일시간 뒤 폭파될 것이다. 내가 시간을 끌수록 국정원에서 전송한 파괴 코드는 서버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는 분노했습니다.
노망난 늙은이. 너 때문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당장 잡아. 조직원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며 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넘겨주지 않으면서 모두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20년 동안 숨겨온 최후의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나는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나영아. 아비의 시간은 여기서 끝내야겠다. 나는 시계의 뚜껑을 열고 초침을 돌리는 용도가 아니라 시계 케이스 측면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힘껏 눌렀습니다. 지잉, 지잉. 시계 내부에서 고주파의 전자기 펄스 EMP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계는 20년 전 내가 마지막 임무를 위해 제작했던 긴급 조난 및 통신 마비용 초소형 발신기였던 것입니다. 신호는 즉시 벙커 주변에 불법으로 연결된 한국산 광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순간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모든 무전기와 통신 장비에서 끔찍한 소음이 터져나왔고 벙커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가 일제히 먹통이 되었습니다. 블랙아웃. 통신망이 마비되자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노린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소총을 들고 환기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피탁 경감. EMP 가동. 지금이 진입로입니다. 후방 벙커 문을 폭파하고 인질들을 구출하십시오. 벙커 후방에서 피탁 경감팀의 폭발음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현지 경찰이 진입한 것입니다. 조직원들은 전방과 후방에서 터지는 공격에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혼란을 틈타 벙커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내 눈앞에는 인질들이 결박당한 채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내 딸 나영이 있었습니다. 나영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바로 그때였습니다. 벙커 입구 반대편에서 강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손에 페루 사건에서 사용되었던 것과 같은 수류탄 한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에게 배신당한 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나를 폭파시키고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노인, 내가 모든 것을 망쳤어. 이거나 받아라. 강 사장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안 돼. 나는 몸을 던져 강 사장에게 달려들었고 그와 함께 몸싸움을 벌이며 수류탄을 벙커 벽 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수류탄이 터지는 굉음과 폭발의 섬광이 벙커 내부를 뒤덮었습니다. 뜨거운 화염과 매캐한 연기가 코와 목을 찔렀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 사장은 폭발 충격으로 벽에 처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탐욕에 찬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살려고 했을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했습니다. 돈.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죽을 뻔했어. 당신의 탐욕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쓰레기로 만들었어. 나는 그의 목에 내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평온은 영원한 어둠 속에서 찾으시오. 나는 회한과 분노를 담아 마지막 힘을 주었습니다. 강 사장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벙커 안으로 피탁 경감팀이 진입하며 인질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은 달려와 피투성이가 된 나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진짜 영웅이었어요. 나영의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오해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존경만이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그림자의 실체를 딸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내 단말기가 울렸습니다. 파괴 코드, 최종 실행 5분 전. 벙커 서버는 이제 곧 폭파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나는 나영의 어깨를 감싸 안고 무너져 내리는 벙커를 빠져나왔습니다. 벙커가 폭파되고 모든 것이 끝난 후 내 귀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폭발의 후유증으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눈앞에는 나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피 묻은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오해했어요. 아빠는 항상 저를 지켜주셨는데. 나영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에게 평범한 삶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결국 너를 위험하게 만든 것도 나였어. 나는 나영의 손을 잡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모든 인질들이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현지 경찰팀과 피탁 경감은 나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캄보디아를 구한 숨겨진 영웅이라 칭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푸놈펜의 한국 대사관에서 최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 당신이 해냈습니다. 호랑이 계획 파일은 넘기지 않았고 우리의 첨단 기술력으로 모든 인질을 구출했어요. 당신의 모든 오명은 사라질 겁니다. 우리는 당신의 국가적 영웅 복권을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나영에게도 당신의 모든 진실을 설명할 것입니다. 국가적 영웅 복권. 20년 동안 내가 갈망했던 아내에게 명예를 되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최 국장. 나는 명예를 원하지 않습니다. 20년 전 국가가 나를 버렸을 때 내 명예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저 딸의 아비로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룬 업적은, 내 업적은 딸의 눈빛에서 이미 보상받았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다만 나영에게는 나의 과거를 절대 발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가 원하는 평범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최 국장에게 낡은 회중시계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시계는 이제 계속 흐를 겁니다. 저는 나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러 푸놈펜의 한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영은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고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으로 돌아가서 IT 데이터 보안 전문가가 될 거예요. 아빠가 보여준 그 놀라운 기술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세상의 부패한 놈들과 싸울 거예요. 나는 딸의 성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 능력이 딸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 자랑스럽다, 내 딸. 아빠는요? 아빠도 이제 저랑 같이 한국 가야죠.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나영아. 아빠는 다시 롬포우로 돌아가야 해. 나는 거기서 평온을 찾았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약속이 있어. 나영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하지만 이제 매일 전화할 거예요. 절대 끊지 마세요. 그리고 그 회중시계,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 가게 해야 돼요. 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비로서의 회한은 남아있었지만 영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다시 롬포우 마을의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촘이 달려와 내 손에 들린 회중시계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시계가 움직여요. 약속대로 됐어요. 촘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멈췄던 내 시간이 딸의 눈빛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멀리 트럭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난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영은 이제 안전합니다. 나는 더 이상 국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하는 딸의 아비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햇볕의 따스함과 흙냄새,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회중시계의 규칙적인 째깍 소리가 나에게 고요하고 완벽한 평화를 선사했습니다.